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첫 흑인 선수가 된 것은 194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서 뛰게 됐고 입단 직후 구단주가 그를 불렀습니다. 힘들 걸세. 하지만 자네가 잘 견디면 나도 힘껏 돕겠네. 구단주의 그 말뜻을 제키 로빈슨은 곧 알게 됐습니다. 제키 로빈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인 선수들은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외면했고 심한 모욕을 가했습니다. 연습이나 경기 중에 고의로 몸을 부딪히고 땅바닥에 떠미는 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관중들마저도 그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만 나오면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팀 동료들까지도 온갖 방법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시즌이 중반쯤 지난 어느 날 로빈슨은 더없이 힘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땅볼을 몇 개나 놓쳤고 타격도 형편없었습니다. 관중들의 조롱을 받으며 대기석으로 돌아온 그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의 주장이 슬며시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잠시 감싸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그 순간 힘이 솟는 걸 느꼈습니다. 날 지켜보는 사람이 있구나. 좋아. 그는 다른 때와 달리 어깨를 당당히 펴고 타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훗날 훌륭한 선수가 된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간단한 몸짓이 날 살렸죠. 주장은 내가 팀의 일원이란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내가 방학을 이용해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편지들을 소인 찍기 편하게 정리하고 반송할 편지들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탁자 위에 잔뜩 쌓인 편지들은 그 주인의 개성을 대변이라도 하듯 각양각색의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원짜리 우표를 한 면 가득 덕지덕지 붙인 편지.
한 장으로 깔끔하게 붙인 편지. 아이의 우표가 실종된 편지. 우표 없는 편지는 물론 반송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유독 내 시선을 끄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 쓴 글씨. 유치원생쯤 되는 것 같은데. 주소도 제대로 적혀 있고 규격도 맞고 우표도 제자리에 붙어 있는 아주 정상적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이리저리 뜯어보던 나는 푸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표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곰돌이 모양의 스티커가 시침 뚝 떼고 마치 우표 인형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편지 주인의 앙증맞은 발상을 귀엽게 생각하면서도 반송 처리해야 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때 읽었던 동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한 소녀가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사고 사탕값으로 보자기에 싼 꽃씨를 내밀었을 때 친절한 가게 주인이 그 꼬마의 고운 동심을 깨기 싫어 오히려 거스름돈까지 내주었다는 이야기. 나는 그 앙증맞은 가짜 우표 옆에 진짜 우표를 한 장 사서 예쁘게 붙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호떡 가게가 있었습니다. 손수레에 비닐 지붕을 덮은 이동 가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자리에서 호떡을 굽는 주인은 근심이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중년 신사가 호떡집에 들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두 눈에 슬픔이 가득 고인 채 넋을 놓고 있던 주인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호떡 드릴까요? 예, 그런데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애 아빠가 아픈데 수술비 때문에. 아유, 나도 주책이지. 예. 아주머니는 괜한 말을 했다 싶어 말꼬리를 흐리고는 호떡 봉지를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호떡 봉지와 거스름돈을 받아들고 가려던 손님이 몇 걸음 가다 말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셈이 틀렸다며 거스름돈 8,000원 중에서 5,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아주머니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맞게 줬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중년 신사는 그날 이후 이틀 걸러 한 번씩 호떡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10,000원짜리를 내고 호떡 2,000원어치를 산 뒤 거스름돈 계산이 잘못됐다며 돈을 돌려주곤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많이 파십시오. 힘내시고요. 그런데 오늘도 틀리셨네요. 자, 여기. 그의 나직한 음성에는 결코 동정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호떡을 굽는 아주머니는 그의 계산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의 그 특별한 계산법에선 더하기 빼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공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버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거대하게 치르기로 했던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다 의미 깊은 일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매달 30장씩 승차권을 전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일은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의 한 여직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통학거리가 먼 소년소녀 가장과 보건소 출입이 잦은 노인들 가운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그들을 조용히 찾아다녔습니다. 네가 선재구나. 이건 버스 승차권인데 누나 회사에서 주는 거야. 네? 버스 승차권이요? 마음 착한 그녀는 별것도 아닌 일로 생색만 내는 듯 보이지는 않을까, 받는 이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조심스럽게 승차권을 전달했습니다. 버스표라고? 아이고, 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다행히 승차권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른 뒤 그녀는 두 번째 승차권을 들고 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지난달에 준 승차권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어디 나다닐 때가 있어야지. 네? 네. 돈으로 주면은 차라리 좋을 텐데. 승차권이 남아 돌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이나 썼을까.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승차권이 아니라 돈이라는 얘긴데. 그녀는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인 끝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들러 만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봉투에
승차권 대신 그만큼의 돈을 정성껏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그 가파른 언덕길을 기쁘게 올랐습니다. 나는 한적한 숲길을 따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나의 발길을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가로막았습니다. 행여 신발에 진흙이라도 묻을까봐 빙 돌아가려는 순간 무언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습은 두세 차례 계속됐습니다. 다치거나 넘어질 만큼 강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상대도 그제서야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나를 공격한 상대는 다름 아닌 나비였습니다. 참, 나비의 공격을 받다니. 나는 상대가 나비인 것을 알고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다시 온 힘을 다해 내 이마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런... 나는 또 한 번 물러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나 나비는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리 가! 가라고! 가란 말이야! 가라고! 내가 팔을 휘젓자 나비는 뒤로 물러서더니 잠시 후 살며시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나비가 왜 나를 공격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 웅덩이 옆에 또 다른 나비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공격했던 나비는 죽어가는 친구를 자신의 날개로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나비의 사랑과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덩치가 수천 배나 큰 나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친구를 밟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참 뒤 나는 호숫가에서 두 마리 나비가 사이좋게 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1980년) 스위스의 한 도시에서 권위 있는 국제 자동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쟁쟁한 선수들이 다 참가했지만 누구보다도 유력한 우승 후보는 스위스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 두 선수의 불타는 승부욕으로 경기장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깃발이 올라가고 날렵한 경주용차들이 쏜살처럼 출발선을 차고 나갔습니다. 바람 같은 질주, 요란한 굉음. 몇 대의 자동차가 엎치락 뒤치락 손이다툼을 하는 사이 승부는 예상대로 스위스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의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관중석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이탈리아 선수가 전속력으로 스위스 선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와 야유가 뒤섞인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탈리아 선수의 승리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앞서가던 이탈리아 선수의 자동차가 뒤집히면서 차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관중석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1등은 이제 스위스 선수 차지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불타는 자동차와 고린 지점을 번갈아 보던 스위스 선수가 차를 멈추고 소화기를 꺼내 경쟁자의 자동차를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영광의 메달이 불길 속 연기처럼 사라지리라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이 구급대가 도착하고 이탈리아 선수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금메달은 이탈리아 선수도 스위스 선수도 아닌 지3의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날의 금메달 선수보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스위스 선수 필립 루를 더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어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객들을 맞는 신부 쪽 부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아예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서 있는 신랑을 훔쳐보던 신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는 반쪽의 결혼. 신랑 측 부모가 두 사람의 결합을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요. 몇 달을 두고 허락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심한 좌절감뿐. 남자는 결국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보기엔 남다를 것 없는 결혼. 그러나 식장의 빈 의자처럼 가슴 한 곳이 텅 빈 채로 치르게 된 이식.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검은 머리 대머리 되도록 사랑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식장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침울했던 식장 분위기를 바꾸고 신부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하객들은 하얀 장갑을 낀 신랑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신부를 위해 수화로 주례사를 통역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백년해로 하려면 서로에게 이 머리처럼 광나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 합니다. 순간 장례는 숙연해졌고 주례 선생님은 정말 광나는 한마디로 주례사를 마쳤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아픔을 견뎌낸 신부와 신부의 그 아픔까지를 사랑한 신랑에게 보내는 찬사요 갈채였습니다. 지방 도시에 작고 예쁜 빵가게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가게. 주인은 진열장에 빵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고 손님이 많은 날은 행복한 미소가 입가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게 진열장에서 빵이 한 봉지 두 봉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지만 주인은 잘못 헤아렸거나 이미 팔고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빵 실종 사건은 매일 되풀이됐습니다. 아우, 정말 이상하네. 대체 누구 짓인지 범인을 잡기로 한 주인은 촉각을 고추 세우고 빵가게에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감시망에 걸려든 건 다름 아닌 10살 배기 딸. 학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가는 아이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슬그머니 빵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의 빵 훔치기는 계속됐습니다.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빵을 굳이 몰래 가져가는 이유가 주인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빵 두 봉지를 가방에 슬쩍 넣고 나가는 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딸이 멈춰선 곳은 미술학원 앞 지하도 입구. 그곳에서 국어라는 소년 앞에 딸은 빵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내 동생은 이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그럼 그렇지. 다음 날부터 주인은 아이의 딸애가 가져갈 두 봉지의 빵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 말입니다. 대형 무대에서 큰 음악회가 있던 날, 막이 오르고 한 가수가 관객의 갈채를 받으며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부를 노래는 흘러간 팝송 데니보이였습니다.
워낙 고음이라서 가수라도 쉽게 부를 노래는 아니었지만 풍부한 성량으로 무장한 그에게는 어려울 것도 없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전주가 흐르고 전반부 노래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선율에 빠져들었고 노래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고음에서 그만 마이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반주가 계속됐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야? 그러게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춘 가수는 무대 한쪽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관객들은 고개를 느려 빼고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가수는 객석 맨 앞줄에서 걸음을 멈춘 뒤 휠체어에 앉은 소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아저씨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음이 너무 높단다. 네가 손을 잡아준다면 끝까지 부를 수 있겠는데. 소년은 너무 놀랐지만 곧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가수의 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구나. 가수는 소년의 손을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데니보이의 절정 부분을 노래했습니다. 세상 어떤 음악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감동적인 광경. 관객들은 위기를 아름답게 넘긴 가수에게 갈채를 보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반만 보던 소년에게도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